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권미란입니다. 3월 FOMC를 앞두고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1%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물가와 또 연준의 긴축 정책, 경기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초 의회 증언에서 3월 FOMC의 힌트를 제시했죠. 3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제안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도 또 많은 얘기들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이 1980년대 볼커 전 연준 의장이 했던 것처럼 불황을 야기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충분하게 올릴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폭이 더 클 수도 있는 점을 또 내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볼커 전 의장은 정말 그 당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파산과 또 기업의 부도 사태를 동반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고금리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더 길고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있었고요. 지금은 또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죠. 자, 시장 바닥을 잡아가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방향성이 위로 나올지 아니면 아래로 나올지 긴장되고 있는 순간인데요. 자, 오늘 그 힌트를 좀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코스피 2600대 과매도 대 추가 하락.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김석철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네, 지금 세 차례 2600포인트 내외에서 일단은 반등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2600선 초반 그리고 2600선 아래에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런데 이 선에서 앞으로 한 2,500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2,500선을 만약에 위협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겠다. 이런 시장의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현재 시장 판단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500까지 간다. 또 거기 밑으로 가면은 또 사야 된다. 뭐 별 의미가 없는 얘기처럼 저는 드리고, 지금 그러면 현 구간을 어떤 구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지금 시장의 국면은요, 우리가 이제 한번 큰 흐름을 한번 놓고 보면은요, 이런 거죠.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을 찍은 자리가 언제였냐면요, 6월 25일이었어요. 요때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국면이 뭐냐, 그러니까 이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이전에는 전체적인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QE였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QE에 따라서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한 흐름을 통해서 주가가 엄청난 랠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25일 날부터 왜 브레이크가 걸렸냐면은 이 전반적인 금리 패러다임이 QE에서 QT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고점을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뭐 FOMC 회의 결과에 모든 또 관심들이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부분은 새로울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큰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은 6월 25일부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뭐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의 흐름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는 지금 시장을 이루고 있는 큰 흐름은 QT라는 어떤 그런 악재성 요인이 이미 6월 달부터 시장에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QT 정책으로 전반적인 금리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마지막 저점을 확인하는 어떤 진통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불거져나오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의 리스크,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국면에 많이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세의 그러면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박스권의 그림이 최근에 설정이 되고 있거든요. 즉 종합주가지수만 놓고 보면은 지난 1월 28일 날 기록했던 저점은 사실은 안 깨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번에도 보면은 쫙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1월 28일 날 한번 저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한번 시장이 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계속해서 지켜내주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저점 타진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박스권의 하단 부분은 유효하다. 뭐 이런 간격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QT라는 양적 긴축, 양적 완화의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자산을 매도하는 그 스케줄까지, 양적 긴축이란 QT의 스케줄까지 빨리 시장에 나오는 게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락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모멘텀이냐, 아니면은 그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했었느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부분들이 제가 지금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6월 달부터 QT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시세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밸류에이션의 고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던 흐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먼저 반영됐던 애들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가 밀리는 게요. 특히 최근 국면 속에서 밀리는 거는 뭐가 밀리냐면요. 종합 주가 지수가 밀리는 게 아니라 이 국면에서 하락은 그 IT,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최근 한 1월 달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밀리는 것이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요컨대 1월 달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오히려 강한 랠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시장은 이미 전반적인 어떤 그런 금리 패러다임의 흐름들은 반영이 됐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시장은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보다 먼저 조정을 받고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조선 건설 플랫폼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코스피 2,500에서 2,600선 현재 12개월 예상 PER 10배 수준이라는 그런 분석들을 증권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는 현재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이런 연준의 QT까지의 이런 긴축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반영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그 관문을 통과합니다. 3월 FOMC 현지 시간 16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장에 반영될 이 3월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어떤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시장을 밀어내리고 있는 하락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하나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따른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지고 있는 상황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번에 열리게 될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들이 지금 새로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방송에서 마켓 인사이트를 진행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요. 이 이슈가 뭐였냐면은 금리 이슈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FOMC에 있는 어떤 의장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 6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이 이 국면 속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게 될 FOMC 회의 결과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변동 요인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밀어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따른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금리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거나 흔든다라고 하면은
또는 저점 매수 기회로 좀 이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 후반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3월 FOMC 이 이벤트를 통과하면 일단 한 차례 시장은 또 부담을 덜 거라고 보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는 맞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1240원 선을 쉽게 내주지 못하고 계속 이 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데요. 이와 함께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7, 8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외국인 매도의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전망까지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뭐 최근에 파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뭐 원달러 환율이 일단 가파른 상승에 의뢰받는지 달러 인덱스의 어떤 상승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사실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초에 보면은 1월 초에 막 한 1.7%까지 갔을 때 시장이 되게 화들짝 놀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2%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당연하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매도 플레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기술주, 성장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하는 뭐 반도체 대형 기술주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워낙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밀리거나 얘네들이 빠지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러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인 그 흐름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왜 파느냐, 어디까지 파느냐, 언제까지 팔 것이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어떤 강력한 매도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해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타켓이 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빠지고 있지만은 지금 분명히 시장의 한켠에서는 차별화 랠리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판다고 해서 너무 크게 겁먹을 게 아니라 그 파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 맷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외국인 매도 대상이 되지 않는 종목들의 어떤 차별적인 랠리 이 부분을 대안적인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외국인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는 어떠세요? 여기서 더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비율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의 하락이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 정도 가격권대면은,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팔 만큼 판 자리가 아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질문하신 답변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물량을 축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막바지 국면까지 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삼성전자가 69,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뭐 여러 공급 차질 이슈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우리 시장에 대한 보유 비율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1.86% 지금 나오고 있다는 자료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지금 저희 PD님 제작진 측에서 준비해 주신 그 자료 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국가별 대표지수 수익률을 좀 보여주시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님이 보셨듯이 지금 우리 시장이 바닥을 잡아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일 끝에 있는 홍콩 항생지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오늘장에 추가적으로 또 하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낙폭을 1%대까지 줄이는 걸 봤었는데 현재 다시 한번 3.4%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홍콩 항생지수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중화권 증시는 또 그 나름의 어떤 변수들,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는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사태를 앞두고 외국인 쪽에서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신흥국에서 줄이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중화권 증시의 하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 외국인 포지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봐서 저도 이제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일단 뭐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어떤 디폴트 가능성이 막 이렇게 대두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충격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선제적으로 많이들 물량을 줄여놓고 특히 이제 아까 뭐 왜 삼성전자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사실은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것들을 인덱스의 기본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대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물량을 막 던지거나 이런 상황은 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현재 국면은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때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어떤 리스크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 뭐 지금 뭐 홍콩 지수가 빠지고 있고 뭐 이탈리아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우리 증시의 자체적인 어떤 힘이 있다라는 점, 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시장 내부적인 흐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드릴 텐데 우문현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저점이 언제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저점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예측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딸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닥은 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측면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제가 자꾸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이번에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온 지점이 1월 28일 날 지점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하나는 이제 금리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밀렸던 이 자리는 뭐였냐면은 악성 수급의 정리, 그러니까 뭐 투매라든지 아니면 신용 매물의 정리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바닥이 어디다, 바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이게 힌트가 된다라고 저는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사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반등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좀 더 박스권을 만드는데 이 저점이 상당히 최근에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 날 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고 그 전에도 그런 흐름이 연출됐고 이랬었는데 시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일정한 저점 지지 라인을 설정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종합주가에서가 2,500 간다, 뭐 2,600이 저점이다 이런 의미는 필요가 없어 보이고 중요한 것은 1월 28일 날 기록했던 이 저점이 사수되는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현재 장세를 보시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당분간은 방향은 위든 아래든 다 열어놓으실 생각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지점은, 종합주가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2640포인트를 밴드 하단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이하짜리는 저는 일단은 과매도권역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 1월 28일 날 기록했던 2600짜리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저점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뭐 바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 속에서 주식 홀딩 저가 매수의 구간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정말 복잡한 변수들 속에서 포인트들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1월 말에 일단 악성 수급이 잘 소화됐고 시장이 바닥을 마련하면서 이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2640선 아래에서는 과매도 권역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뭐 시장에 나오는 소식들 중에서 또 1월부터 지금까지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 FNF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거든요. 또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도 눈에 띄고 이런 소식들도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장의 대응의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결국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이 어디냐, 뭐 바닥이 어디냐 이거 논하기 전에 시장에서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잠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 장세의 핵심 컨셉은 뭐냐면은요, 중기 하락의 끝자락에서 선조정 보였던 종목들의 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요건에 이제 최근에 제가 막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령 카카오, 뭐 HMM이라든지 OCI라든지 아니면 건설주에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요. 아까 제가 6월 25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고점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카카오라는 종목이 지난 6월 24일 날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이번에 1월 28일 날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얘가 8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대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종합주가지수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의 흐름과 비슷하게 고점을 찍고서 저점을 만들어냈던 애들은 최근에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OCI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반면에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오히려 땅굴을 파고 앉아 있죠, 그죠? 아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를 가지고서 등락이 연출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시장의 컨셉은 6월 25일 날 고점 기록한 이후에 하락의 끝자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종목의 흐름은 먼저 선조정 보였던 종목군들 대부분이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가치주라든지 내수 소비 이런 섹터들이거든요. 리오프닝 섹터들. 걔네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안적인 흐름에서 그들 종목을 지금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대응하고 배팅하는 게 수익률 측면 속에서 안정적인 측면 속에서도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정이 들어올 때 뭐 가령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조정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건설주도 그렇고요. 저가 매수 포인트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왜? 지금은 그런 차별화 랠리가 시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에 대한 명쾌한 판단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뭐 복잡한 변수들 시시각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중요하게 볼 것은 작년 6월 25일에 지수가 고점을 형성했고 그리고 올해 1월 말, 1월 바로 28일이었죠. 시장이 저점을 마련하고 나서 바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의 우상향 추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고요. 그러한 섹터로 조선, 건설, 플랫폼주, HMM, OCI, 그리고 리오프닝, 내수, 소비재, 가치주 등을 꼽았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2640선 아래에서는 과매도 국면으로 인식하면서 주식을 보유해 나가거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FOMC 회의 앞두고서는 QT에 대해서 보다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가보시죠. 자동차 러시아발 악재로 타격 장기화될까?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중심에는 공급망 차질 이슈가 있는 IT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대차에 대한 이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러시아 쪽에 법인도 있고 공장도 있다는 점에서 스위프트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이걸로 인해서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쭉 하락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공장이 지금 멈춰섰는데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재 상황 알아볼까요?
네, 그 현대차뿐이 아니라 러시아에 그 직접 투자해서 현지 공장 가동하고 있는 선진국 업체들도 다 지금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이 지금 중단돼 있고요.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소위 재가동 시점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공장에 국산 이 부품 공급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인근에 있는 동구권에서부터 부품 조달도 어렵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는 결국에 현대차 현지 공장 이 가동 중단을 장기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이 현대차 시장이란 거 잘 아시다시피 연 거의 50만 대 가까이를 팔았고요. 우리 부품 수출만 하도 지난해에는 약 15억 달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품 수출 약 3, 4위에 달하는 그런 거대 수입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품 수출은 주로 우리 기업들 간의 거래, 인트라폼 트레이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품 업체의 어려움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이 러시아로 수출도 많이 되고 있군요. 아무래도 러시아 법인이 있기 때문일 거고요. 네, 그리고 기아,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비중 가운데 약 8% 정도가 러시아 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우리 자동차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 무기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러시아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반도체 관련 소재라든지 또 자동차 관련한 것들도 요즘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니켈 등 이런 소재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질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제재 조치로 500개 품목에 대해서 반출을 통제하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네,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가 가장 요즘은 히토류 광물 중에서 팔라듐이라고 있습니다. 이 팔라듐은 주로 이제 정유 산업에서 촉매로 이용되고 있고요. 또 전자제품이나 이 수소 저장 수단으로 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생산 팔라듐의 약 46%를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부 피해는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단지 러시아로부터 우리 부품 수출은 지난해 한 88만 달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수입이 중단돼서 우리한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이 광물 쪽의 수입 거의 중단, 그러니까 소재 쪽이죠. 어떻게 보면 광물과 소재 쪽에서의 수입 중단이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글로벌 밸류 체인을 분석하는데 기존의 무역 통계들을 가지고 많이 분석하는데 신산업과 이 관련 제품의 분류가 현재는 거의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분류를 갖고 우리가 미래차 쪽에 특히 이제 그러한 미래 산업 쪽에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규모 자체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실적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 쪽의 일부 미래차 쪽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차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제품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좀 더 피해가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매보다도, 우리가 수출해서 내다 파는 것보다도, 공급망에 우리가 받을 타격 자체가 크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제품까지 입을 공급망의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월 완성차 판매량 수치가 나왔는데요. 7개월 만에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자동차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공급망에 차질이 있어도 예상보다는 좀 좋은 판매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2월 달에는 이제 공급망,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좀 서서히 정상화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좀 보복 소비 심리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 또 뭐 최근에 뭐 결과적으로 이 중국에서의 또 봉쇄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판매는 다시 부진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좋아질만 하면 다시 또 공급망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3월에는 판매 실적이 좀 부진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내다보셨는데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 아까 앞서서 이제 반출이 통제된 품목이 500개가 된다고 알아봤고요. 이 네. 통제 시기는 올해 말까지군요. 근데 이런 네, 가운데 그렇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또 중국 쪽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실 확진자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기 때문에 계속해서 봉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공장들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에 영향력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센첸 쪽에 이제는 결국 봉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춘 이 북쪽에 있는 그런 장춘 쪽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좀 급증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뭐 도시 봉쇄 조치까지 내리고 있고 또 이제 공장이 당연히 이제 폐쇄가 되겠죠. 물론 그 자동차보다도 이제 전자 쪽이 더 피해가 클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폭스콘이나 이제 애플 공장이 그곳에 이제 집적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장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요. 이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이제 도요타, 일본의 도요타하고 독일의 폭스바겐이 이제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좀 공장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좀 예상되고 또 중국을 대표하는 뭐 제1기차 그리고 BYD도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장들의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될 거고 또 뭐 현지에는 많은 부품 업체들이 또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품 업체들의 공장 가동은 일부 그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공장 가동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자동차 공급망에 있어서 동남아 쪽에 코로나가 퍼졌던 게 부담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러시아, 중국까지 좀 차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테슬라 쪽에서 전기차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서 테슬라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리비안 같은 경우도 올해 생산량 목표를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로 인해서 카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지금 세계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은 뭐 지난해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상당히 높은 그러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결국 원가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들이 뭐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 모델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인상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양산 업체들 특히 우리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뭐 제네시스 쪽은 뭐 가격 인상에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양산 모델들에 있어서의 가격 인상은 좀 어려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 특히 이 자동차는 식품과 함께 이러한 결과적으로 코어 인플레이션 즉 그 인플레이션 그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해서 이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결국 전 세계적인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죠. 이미 뭐 금리가 상승세인데 또 인플레가 계속 가중된다 그러면은 결국에 또 다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부 그 수요자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론 그러니까 뭐 금융 지원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그 압박 요인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그러한 요인들,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이자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 또 이 자동차 수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체들이 특히 양산 모델 쪽에 있어서 가격을 올리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러한 또 가격 인상 그동안에 일부 일시적이라고 그러면은 뭐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일부 공급 업체들한테 일부 원가를 전가시키면서 이제 해결을 해왔는데 현재 우리나라 뭐 부품 업체들 사상 최악입니다 지금. 상당히 경영난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가시키기도 어렵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자들한테 이것을 가격 인상으로 수요자들한테 부담을 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이러한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미래차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투자 부담이 지금 굉장히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뭐 가격 인상을 자기네들이 억제할 경우에는 결국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미래차 투자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에 약간의 뭐 진퇴양상 이런 꼴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국내 전기차 판매 가격을 최대 200만 원 정도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커버가 되겠지만 이런 최근에 물가 상승의 어떤 주범이 되었던 자동차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된다면 자동차의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 인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생존을 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주목을 해 주셨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은 최근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점은 어떤 점이시죠? 네,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들 영업이익률,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면 거의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치 않고 또 결국 기술 개발을 하려면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력 난도 심화되고 있는데 또 전문 인력들의 이러한 임금 수준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미래차의 이제 주요 부품인 이 전장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체 부품 업체 중에 한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약간 개선은 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력 문제나 또 기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 재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이것이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더 악화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고 정말 이 자동차 업계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에 내후 외환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가 충분히 단행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인건비 문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투자와 인건비 그리고 또 수요 문제, 그리고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또 핵심 업종이 바로 또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삼성 SDI 어제에서 오늘까지 또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시장에 있어서도 사실 핵심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악재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게 공급망의 위협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장기화 가능성 있을까요? 네, 이 공급망 위협을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 같은 경우는 기업 윤리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한테는 전화위복이 됐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내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공급망 위험이라는 게 최근 보면 지정학적인 그리고 지경학적인 이 다양한 변수와 거래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지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화 가능성을 좀 판단하기보다는 이 산업 전문가들이죠. 소위 공급망이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산업 전문가, 물론 이제 공급망 전문가들도 또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기아의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실망할 만한 수준일까요? 아니면은 예상보다 좋게, 작년처럼 예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난해는 이제 현대기아차 전 세계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소폭 증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쭉 감소하던 것이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를 잡았는데
올해도 그래서 이제 좀 더 높게 목표치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런 공급망 단절뿐이 아니라 또 세계 수요도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기대는 올해도 좀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을 하지만 또 도달 변수가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공급망과 자동차주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주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 그리고 아직 좀, 힘을 얻지 못하고 좀 쭉 하락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각 업종, 각 종목,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 부담 없는지, 원재료 부담이 없는지, 그리고 마진이 잘 나올지 계속 체크 필요한 시장 구간입니다. 그래도 시장 바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에서 오늘 코스닥은 또 장 후반에 반등을 시도해 주는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